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 박정원 씨가 최근 공개한 사진들입니다. 크게 부어오른 입술과 몸 여기저기에 보이는 선명한 멍자국. 옛 남자친구가 4년 동안 거의 매일 저지른 폭행의 흔적은 박 씨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이 맞고 좀 막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이제 되게 둔탁한 그런 물건으로도 맞고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소속사를 차린 전 남자친구가 불공정 계약을 맺고 수익 대부분까지 가져갔다는 게 박 씨 측 주장입니다. 뒤늦게 여러 혐의로 고소했지만 전 남자친구는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숨지면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폭행이나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알게는 됐지만 그 쯔양 씨가 처한 그 유명인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런 사생활이 공개됐을 때 이제 유명인으로서 있는 어떤 경제적, 정신적 타격 같은 것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쉽게 형사 고소를 하거나 법 조치를 하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더 큰 문제는 이런 교제 폭력 범죄가 폭행과 협박, 갈취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대학 의대생 최모 씨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올해 3월에는 이별을 통보하려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래아가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심각하다며 김래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이 담긴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한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뒤 검찰의 첫 공개 사례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3만 6천여 건이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에는 7만 7천여 건으로 6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불과 넉 달 동안 2만 6천 건에 육박합니다. 하루 평균 214건에 달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폭력 범죄의 특성상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이 기다리죠. 많이 참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맞추려고도 해요. 폭력 피해를 입고서 신고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굉장히 지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렵게 수사 당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2차, 3차 범행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거나 친밀했던 관계고, 그래서 정보를 되게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가장 위협으로 크게 느낄 수 있는지, 혹은 피해자의 여러 가지 개인 정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형태로 문제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네,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범행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는 건데 이거 몇 년 전만 해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데이트라는 단어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수사기관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교제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인 간의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뒤에 발생하는 폭력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귀는 동안은 물론이고 헤어진 뒤의 폭력까지 포함을 한 게 이 폭력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장기간 범행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폭력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스토킹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팩트 추적이 만난 피해자도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서울 소재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 여성 영은 씨. 지난 3월 동아리 MT에서 겪은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두렵습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말다툼 끝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영은 씨를 무차별적으로 때렸기 때문입니다. 눈 마주치자마자 그냥 발이 제 머리로 이게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맞고 그 반동으로 그 바닥에 이마 부딪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손으로 머리 감싸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 뒤로 계속 발로 저를 이렇게 밟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남자친구를 끌어낸 뒤에도 욕설은 계속됐습니다. 그 사람 떨어뜨리고 끌려 나가는 순간까지도 저한테 욕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나를 비참하게 하고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사실 영은 씨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해하겠다며 이를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교제가 이어지던 중 두 번째 결별 요구에 폭행까지 벌어졌습니다. 공포의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 남성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영은 씨. 그 뒤 이어진 수십 통의 전화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는 내용의 반성문은 또 다른 악몽이었습니다. 수사관님이 가해자한테 더 이상 연락하면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월 30일이랑 5월 1일에 걸쳐서 66통 정도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특히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성과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데 이런 교제 폭력이요, 젊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요? 네, 20, 30대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가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현재 또는 전 애인 등 데이트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49명, 목숨을 잃을 뻔했던 여성도 158명이나 됐습니다. 최소 207명이 살해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연령대가 확인된 피해 여성은 133명인데요. 10대부터 30대까지가 79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했지만 50대 이상 피해자도 26명에 달했습니다. 이 장년층과 노년층도 교제폭력 범죄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자식에게 알리겠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을 알리겠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거의 항거불능 상태가 되죠. 그 얘기가 나오면 더 이상 이제 계속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다 따르다 보니까 이런 폭력의 수위는 커지고. 네, 세대도 그렇고 또 교제폭력 범죄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남성다움에 대한 관습적인 인식 탓에 피해 사실 자체를 알리는 걸 더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다 보니까 심각성이 더 느껴지는데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의 타격도 상당하다면서요? 맞습니다. 특정 행동을 못하게 하거나 또 하도록 강제하는 걸 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른바 비치명적 목졸림처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극단적인 형태의 통제가 교제폭력 범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게 다치기 전에 또는 사망하기 직전에 탁 풀어주는 것을 의미를 해요. 통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몇 초만 더 조이면 죽일 수도 있었어 라는 메시지거든요. 내 목숨을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극단의 공포감을 초래합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이 있습니까? 이 교제폭력의 심리적 통제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이 밖에 다른 제도적인 맹점도 여전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둘째 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넉 달. 엄마는 오늘도 그날 효정 씨가 입었던 옷을 꺼내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얘는 보관하시게요? 보관은 해줘. 이런 것도 못 버리겠죠. 얘는 그냥 흔적이라서. 지난 4월 효정 씨 자취방에서 30분 동안 이어진 남자친구의 폭행. 이별 통보를 받고 찾아온 이의 잔혹한 범행은 20살 꽃다운 나이의 효정 씨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목을 기절하기 직전까지,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조르다가 숨이 이제 기절할 것 같으면 놓고 또 조르고 놓고를 반복. 그렇게 반복을 했고. 효정 씨가 고등학교 동창인 가해자와 만나기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그동안 비극의 전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사이 두 사람 사이의 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만 최소 9건에 달했던 겁니다. 하지만 번번이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쌍방폭행이란 이유였는데 효정 씨를 가슴에 묻은 엄마는 수사 당국의 당시 대처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같은 사람들이 계속 신고가 들어와.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네라고 인식을 경찰이면은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조금 도가 좀 지나치네, 문제가 좀 있네. 현재 연인 간 폭행과 협박은 형법상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스토킹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회유와 협박에 나서고 피해자는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 의사를 접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반의사 불벌 규정을 없앤 교제폭력특례법들이 발의됐지만 교제 관계 의미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법안이 속속 폐기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손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카톡만 봐도 아는 거예요. 카톡만 봐도 교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사회가 교제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교제폭력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볼까요? 지난 2020년 8,900여 명이던 교제폭력 피의자는 지난해엔 13,900여 명으로 55%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사람의 비율은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제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에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해 2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남성은 범행 당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제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처럼 보호시설과 의료기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를 해서 긴급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겠지요? 맞습니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벌 또한 필요한데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땠는지 판결문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팩트 추적이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한 올해 상반기 교제폭력 관련 판결문은 87건입니다. 성별과 나이가 확인된 피해자 중에선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도 3건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량은 집행유예가 67차례로 최다였습니다. 무기징역을 포함한 징역형은 16건에 그쳤습니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선처를 원한다, 원만히 합의했다 등의 내용이 판결문에 담긴 경우도 43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또한 범행 동기가 우발적인 점을 매우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추가 범행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형벌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위하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법원에서 정하는 처벌 수위는 그러한 적절한 위하력을 발휘하는 데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도 문제로 꼽힙니다. 연인끼리 해결할 문제라는 생각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습니다. 지난 3월 헤어진 전 연인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부산 멍키 스패너 살인 미수 사건. 피해자는 그전부터 여러 차례 도움을 구했지만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웃으면서 야, 니 또 경찰에 신고했더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냐. 그래서 니는 안 돼. 근데 다시 한번 기회는 줄게 하고 웃으면서 니네 다시 만날래? 안 만날래? 묻더라고요. 교제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도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친밀한 관계, 일상을 주고받는 관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피해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그런 용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제폭력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영국에서는 연인이나 배우자의 과거 폭력 행위 관련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제공하는 클레어법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여성폭력방지법, 일본에는 배우자폭력방지법 등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배우자뿐 아니라 교제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습니다. 눈여겨볼 건 해외에선 신체적 폭력이 없는 통제 행위도 처벌하고 있거나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통제 범위가 인정되면 영국과 아일랜드에선 5년, 호주에서는 7년에서 14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최장 14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서둘러서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와 함께 스마트워치 제공 확대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개선과 교제 폭력도 하나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교육 강화, 그리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마련 등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은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